안녕하세요. 18년차 원룸 집주인 아저씨 은퇴일기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구독자분께서 질문하신 7억 들고 원룸 건물 알아보기 네 번째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편에서는요, 검토를 했었던 건물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월세를 높여가지고 받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세입자 나갈 때마다 이렇게 셀프 인테리어 해가지고 임대하면은 인건비도 절약돼서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는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정말 유용한 기술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정 댓글에 영상들 잘 링크해 두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은 이 전략 말고 또 다른 원룸 사업에 대한 전략이 또 뭐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제 경험을 기반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는요, 10년 내외 건물을 사가지고 한 칸씩 세입자 나가면은 수리해가지고 임대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20년 넘은 건물을 땅값만 주고 사가지고 이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렇게 임대하는 방식인데요. 이건 제가 최근에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현재 집주인이 관리를 거의 포기한 상태의 건물을 거의 땅값만 주고 사는 건데요. 이게 건물을 이렇게 보러 다니시면은 이제 아래 사진처럼 이렇게 거의 임대하기가 힘들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이렇게 사는 건데요. 이런 건물 사고 나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들을 전부 싹 내보내고 나서 이제 골조만 남기고 이제 싹 철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신축급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방식인데요. 아래는 제가 대전에 가지고 있는 원룸 건물 사진인데요. 이렇게 거기 골조만 남기고 싹 철거를 하고 나서 이렇게 거의 새 건물 신축과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또 이제 내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외부 건물 외관도 거기 일부 가성비 있는 이렇게 시공 방식을 찾아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 취향에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렇게 저는 이렇게 제 건물 2개랑 제 누나 건물 1개랑 이렇게 해가지고 총 3개의 건물을 회사 육아휴직 내고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현재 아주 만족하는데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임대도 잘 나가고 방세도 신축급으로 또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동안 고질병이었던 건물의 문제를 이번 참에 말끔하게 싹 수리해 놓을 수도 있고요. 또한 수도 배관 같은 것도 이제 전부 싹 바꾸니까 이제 노후로 인해서 누수될 확률을 이제 원천적으로 이게 줄일 수 있으니까 관리할 일도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되던데요. 그래서 마음도 편안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검증이 덜 된 신축보다 이게 하자면에서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이제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수리를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점은 이와 같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단점도 물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수리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거의 건축업자 수준과 거의 비슷한 내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직접 하면서. 그래서 처음 얻는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생각이 좀 드네요. 어느 정도 건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공정별로 스케줄도 짜고 공사 감독도 해나가면서 이제 하자가 나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 잘 이렇게 인부들 관리해가면서 이렇게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처음 해보는 사람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아무나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마다 아침에 현장에 가서 무언가를 결정을 해줘야 되고 또 공사 방향을 이렇게 지시해야 되는데, 이게 그동안의 경험이 없으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마 처음 하시는 분은 아마 이거를 할 생각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아마 엄두도 안 나실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그 인테리어 업체한테 그냥 턴키로 전부 이렇게 맡겨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견적을 한번 받아보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그 30% 정도 공사비가 더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설비, 목공, 뭐 전기, 타일, 뭐 샤시, 도배, 뭐 페인트 뭐 이렇게 각 공종별로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하는 공사하는 직영 공사를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오랜 기간 동안 임대 사업도 했고 저는 이렇게 셀프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이렇게 방을 놨기 때문에 그 뭐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요. 또 신축을 해본 경험도 있어가지고 뭐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뭐 시공을 하긴 했는데요. 근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첫 건물 할 때인데요. 이제 각 공종별로 업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뭐 아무 인맥이 없으니까 이게 처음에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뭐 결국 어떻게 이렇게 수소문 해가지고 이게 각 공종별 업자와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고요. 뭐 제가 그 이후에는 공사 감독하고 필요한 자재 이게 사줘가면서 이렇게 공사를 마치게 되었네요. 뭐 처음이 어렵지 뭐 건물 딱 한 채만 해두면 뭐 그다음부터는 이미 이 업자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 각 공정별 그 사장님들 통해서 또 뭐 다른 공정 또 사장님들도 소개도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럭저럭 뭐 별 탈 없이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제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직영으로 공사하니까 뭐 원룸 한 칸에 뭐 내부 가전하고 뭐 가구 뭐 전부 포함해가지고 한 대략 1,0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방이 15개면은 한 1억 5천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직영으로 했으니까 뭐 이런 거고요. 아마 인테리어 업자가 중간에 끼면 여기서 한 20%나 30% 정도는 뭐 더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뭐 이 직영 공사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너무 많고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게 신축 건물을 이제 사는 건데요. 그 현재 그 내가 그 임대사 하고 싶은 그 동네에 있는 그 가장 최근에 지은 세핑한 신축 건물을 사는 건데요. 이런 건물을 이제 살려고 이제 부동산에 가게 되면은 아마 이미 집장사가 그 동네 그 복덕방들하고 이미 작업을 다 해놔가지고 임대도 거의 다 맞춰진 상태로 아마 물건을 보시게 될 겁니다. 뭐 집장사는 이렇게 빨리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담보대출도 미리 이렇게 잡아놓고 전세와 월세 비율도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누구나 그 쉽게 그 이거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 놓았을 건데요. 이런 것만 사가지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이 있긴 합니다.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이런 투자의 그 기본 작전은요. 그 이런 그 이자 이제 일단 사고 나서 이제 이자 이렇게 내가면서 이렇게 월세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건데요. 작업을 뭐 잘 해놓은 상태고 뭐 그래서 일을 잘 운영하면 연 수익이 뭐 10%는 뭐 거의 무조건 나오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건물이니까 임대도 잘 나갈 거고요. 뭐 그렇게 크게 별로 신경 쓸 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이렇게 잘 누리다가 5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은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매입가 자기가 산 가격 아니면은 뭐 시세 봐가지고 그보다 조금 더 높게 해가지고 팔아버리고 이제 또 그 돈 가지고 또 다시 또 신축 건물을 이렇게 사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왜 5년 정도가 왜 있는 거냐면 이제 5년 정도 되면은 이제 신축발이 거의 빠지게 되거든요. 아마 이제 5년 정도 되면은 그 동네에 이미 다른 이제 신축들이 들어서게 될 거니까 이제 신축 이제 프리미엄을 이제 못 누리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쯤 되면 이제 내부 인테리어나 집기들이 이제 노후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그 전에 일단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새 걸로 갈아타고요. 근데 저는 뭐 이 투자법이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고 이걸로 돈도 많이 버신 분도 뭐 계신데 저는 뭐 이런 걸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뭐 세상 일은 뭐 모른다고 아마 2020년 그 코로나 그 발생했던 그 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룸 사업을 하신 분들은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이후에 건물 사신 분들은 아마 지금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최근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방식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는 그 대출 승계가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수자 구하기도 이게 훨씬 힘들어졌고요. 또 금리도 이렇게 높아져 가지고
예전에 뭐 금리 2%, 3%뭐 이때보다는 지금 거의 2배거든요. 그래서 수익률도 예전만 못해요. 그래서 쉽게 팔 수가 없고요. 뭐 쉽게 팔 수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거의 못 판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요. 그렇게 해서 5년 뒤에 팔기로 했는데 그 작전이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거의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 가장 비쌀 때 이제 산 건물이라서 뭐 감가상각에 대한 타격을 이제 받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뭐 예전만큼 이렇게 월세를 높여서 받을 수도 없고 뭐 전세도 뭐 예전만큼 쉽게 뺄 수도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그 기간 동안 그 세입자를 구하기 전 그 기간 동안에 그 목돈이 이게 필요하잖아요. 나가는 세입자 그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때 전세 시세도 예전만큼 이렇게 못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입자 나갈 때마다 계속 추가적인 목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세입자들도 전세를 좀 이게 기피하는 경향도 좀 있다고 하네요.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 전세자금 대출도 예전만큼 잘 받을 수가 없어서 뭐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이제 점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큰 목돈을 어디선가 계속 만들어 와야 돼요. 게다가 대출 이자는 높아졌고요. 그래서 지금 매우 힘들어진 이제 상황이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뭐 최근에 뭐 다가구가 경매 물건이 꽤 많이 나왔어요. 예전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저는 뭐 가장 그 비싼 물건, 비쌀 때 그 물건 사는 거는 이게 앞으로 이제 하락하는 일만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방식은 별로 선호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질 게 없는 그런 물건을 사가지고 이제 제가 무언가의 노력을 더해서 이게 가치를 올리는 걸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 네 번째로는 이제 땅을 이제 사가지고 신축하는 방식인데요. 제가 이렇게 세 번째 건물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장점이 그 중간에 그 집 장사 마진 없이 제가 이렇게 신축 건물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고 좀 더 싸게 신축 건물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 집이니까 뭐 임대도 잘 되고 하는 건데요. 근데 뭐 건축업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신축이기 때문에 그 하자의 위험도 있습니다. 오히려 구축보다 신축이 하자의 위험이 더 커요. 이거 역시 건축업체가 잘 알아서 할 수도 있지만, 뭐, 역시 뭐, 건축주가, 집주인이 이거를 결정할 게 꽤 많거든요. 그리고 현장도 수시로 감독을 해줘야 할 일이 꽤 많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매일마다 그 출근할 때랑 퇴근할 때 그 현장에 들러가지고 확인하고, 뭐, 현장 소장 뭐 갈구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뭐 이런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요새는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뭐 아무리 계산기 두들겨서 뭐 해도 뭐 수익률이 거의 안 나올 겁니다. 뭐 사업성이 없는 거죠. 뭐 아마 답이 없을 거예요. 그 건축비가 뭐 체감상 거의 2배 정도 넘게 올랐거든요. 그 8년 전에 저는 350 정도에 지었는데 지금은 뭐 700도 힘들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 문제가 현재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저희 동네에 그 집장사들이 건물을 안 지어요. 불과 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각 동네에 그 2층으로 된 30년 이상 된 그 적별돌로 된 다가구 건물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어김없이 헐고 거기에 그 원룸 지었었거든요. 한참 그 피크 때는 진짜 온 동네가 공사판 같았어요. 그래서 뭐 땅값도 점점 올라가고요. 집장사들이 집 지으려고 땅값 점점 높게 부르는 거예요. 어차피 뭐 지으면은 무조건 팔리게 되니까 이제 뭐 땅 구하는 게 뭐 이 사람들의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재 기준으로는 그 이제 사업성이 없으니까 더 이상 이제 건물을 짓는 현장이 없고요. 뭐 그래서 뭐 이게 시축 관련해서는 그
그 사업성이 없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뭐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시대는 또 돌고 돌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이게 사업성이 나오는 시기가 올 건데요. 뭐 그때 되면 다시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뭐 다섯 번째는요. 현재 그 잘 운영되고 있는 건물을 사가지고 그냥 전주인하고 그냥 똑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냥 소소하게 수리해가면서 뭐 도배 정도 새로 하고 임대하는 건데요. 뭐 내 취향에 맞춰서 조금씩 이렇게 꾸며가면서요. 뭐 좋은 건물을 뭐 저렴하게 잘 사면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뭐 생각하지만 저는 플러스 알파를 이렇게 추구하는 게 성향이라서 뭐 이런 거는 저는 뭐 심도 깊게 검토를 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그 임대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뭐 이런 건물을 사가지고 시작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원룸 임대 사업할 때 다섯 가지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다루어 봤는데요. 뭐 제가 직접 경험했거나 실제로 본 사례를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려 봤는데요. 아마 이거 말고도 다른 전략으로 이렇게 건물 사서 운영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이 중에서 제가 경험한 것 기준으로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1번인데요. 그 초보자한테는 처음에는 그 셀프 인테리어 하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 한번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나면은 뭐 이거만큼 좋은 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초보자한테는 처음에는 좀 힘들어도 그 10년 전으로 된 건물 셀프 리모델링해서 수익률 높이는 방식을 가장 이렇게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내공이 쌓였다 싶으면 그 2번 방식인데요. 2번 방식. 그러니까 뭐 귀신 나올 것 같은 건물 사가지고 뭐 골조만 그 남겨놓고 싹 철거하고 신축급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임대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수익률은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수익률이 별로라서 그 신축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댓글 그 질문 중에 그 1억 가지고 그 청주에서 원룸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뭐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하고 난 뒤에 한번 이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룸 사업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그 아래 설명란에 링크해 놓은 네이버 카페 임대사업자 모임에 한번 가보시면 그 13만 명 그 집주인 아줌마 아저씨들이 그 구구절절한 그 이야기를 적어 놨는데 그 이야기를 보실 수 있고요. 또 제 영상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그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은 그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은 한눈에 보기 쉽게 제가 정리해 두었으니까 한번 정주행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제 채널 구독하시면 제 18년 원룸 사업 노하우를 조금씩 풀어볼 텐데요. 댓글, 좋아요 남겨주시면 지금 무보수로 유튜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저에게 보람을 주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